되면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거고 또 연준이 의장이 누가 됐든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공감하니까 그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지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10,000까지 추락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18만 달러는 뚫고 올라간다. 내년도 비트코인 전망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김창익 작가, 비트코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차기 연준 의장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 금리는 인하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다. 원상 복구 될까요?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원상 복구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연준이 양적 완화 국면이 되고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원하는 단기 내에도 원상 복구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언젠가는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지금 비트코인에 물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제가 첫 질문으로 드린 건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차기 연준 의장 과연 친크립토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게 관심 아닙니까?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이제 지목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3명 정도 되잖아요. 그 3분 중에 뭐 트럼프의 복심이 되든 월가가 선호하는 인물이 되든 지금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스텝이 이제 누가 더 빠르냐 아니면 네. 또 양적 완화의 폭이 누가 더 크냐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해요. 골프로 따지면은 방향은 똑같은데 네. 거리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편한 심리를 노출시켰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튀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월가는 트럼프의 정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반세계화 정책이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를 이제 때려잡겠다라고 네.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이 몰락한 네네. 제조업, 그 중산층이었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의 제조업 중산층들이 지지 기반이고 그 얘기는 반대에 있는 월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네. 사실은 글로벌리스트가 중국과 월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반세계화 정책을 펴는 트럼프 정부의 월가는 기본적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려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이라거나 이제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채권자인 월가는 가장 달가운 시나리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부채를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예. 계속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원하니까 그렇다면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는 달러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해서 달러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자산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싫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케빈 해스잇을 내 말만 들을 거야라는 사람을 대놓고 지명을 하게 되면 월가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저항을 할 거고 예. 그 저항의 신호를 이제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로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또 트럼프가 움찔하는 또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언제쯤 현실화 될 것이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지 꽤 지났잖아요. 보통 네네. 180일 지나면은 이제 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조용하죠?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30일 날 지니어스 액트가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지니어스 액트 상에 보면 그 비금융 법인들하고 금융 자회사 또는 금융사 3개가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더나 서클 같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USDC나 USDT를 발행하는 업체들은 예. 180일이라는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지니어스 액트의 법안 요건에 맞지 않으니 니네가 180일 동안에는 유예 기간을 줄 테니 그 법안에 맞춰라 예.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서클은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비금융 법인, 빅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제 테슬라나 이제 그 MS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그럼 언제 그러면 이제 구글 코인이나 MS 코인이나 네. 엑스머니를 발행할 거냐?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 그게 발행이 돼야 실제로 이제 단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주는. 그럼 결국 그 빅테크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권보다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용자 환경, UX라고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 지금 빅테크들은 사실은 그 블록체인 상에서 언제든지 화폐를 발행하고 싶었던 이제 존재들이죠. 왜냐면은
블록체인이 결제 수수료라든지 결제에 들어가는 환전 송금 비용을 결정적으로 낮춰주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네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빅테크는 한 분야에서 두 개의 기업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시대고. 빅테크들은 사용자 환경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네. 기존 금융권들은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주는 거. 맞습니다. 네, 베네핏. 그쪽으로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사실 요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명목상의 이자는 못 주거든요. 요건상. 그래서 그 요건은 똑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경쟁할 거냐를 봤을 때 개념상으로 보면 빅테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장점으로 네. 이제 그 사용자 경험이나 사용자 환경을 이제 극대화해서 사람들이 이게 훨씬 더 편하다. 네. 그냥 뭐 홍채 한 방으로 그냥 모든 게 다 결제가 된다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강점을 최대한 이용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금융자회사들이 간다면 사실은 명목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지만 네.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JPM 코인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떤 B2B 거래에서 얻는 수수료 그게 될 거다. 네. 그게 이제 하루 레포 거래를 지금 이제 은행 간의 단기 차익 거래를 지금 그 JPM 코인으로 시범 삼아 하고 있고 지금은 네. 이제 거의 상용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에 그 10억 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9 to 5만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가 적은데 오프라인상에서는 온체인상에서는 그게 24시간 이루어지니까 예.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3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거기서 지금 JPM 코인이 쓰이고 있고 지금 JP 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나 이제 월가의 금융사들은 지금 그 B2B 거래 쪽에서 담보물을 만들거나 네. 온체인 담보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RWA라고 하는 예.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B2B 거래에 활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월가와는 좀 다른 길을 그렇겠죠. 모색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말씀 정리해 보면은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어떤 제살깎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그거는 RWA, 그렇죠? 예, 네네. 그게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온체인화된 달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달러를 피아트머니 그 신용화폐라고 해서 마치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담보로 무한정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건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해석이고 그 채권자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부의 신뢰도로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란 정부도 채권을 발행하려면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담보가 되는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예. 근데 RWA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면 뭐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록 그리고 뭐 KYC, AMI, 그러니까는 모든 어떤 규제 벽을 통과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인데. 지금 요건은 이제 KYC나 이제 그 규제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기존의 금융사들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빅테크들도 그 요건을 만족하면 사실상 은행이 되는 건데, 근데 빅테크들은 사실은 그런 절차들이 이제 그 UI를 훼손하니까. 자신들은 그냥 지문 한 방으로 들어가서 결제되는 걸 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밑단에서 계속 뭔가 뭐 신분 인증을 해야 되고 뭐 공인 인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네. 되면 불편하니까 본인들의 장점이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으로는 넘어갈 수는 있으나 굳이 넘어가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서 싸우고 싶지 않겠죠. 네. 근데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여전히 달러와 미국 국채라면 우리가 사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에 대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치가 하락할 걸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용자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빅테크들이 사실상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는 빅테크가 이제 주조이익이라는 금융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절충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링 위에 제도권에 올라간 이상 빅테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용자를 확보하면 그 사용자는 정치권에서는 표심이 되니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명분으로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영향력이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1억 명이 됐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용자들이 내가 쓰고 있는 화폐의 담보물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나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실물 자산 또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준비금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빗발칠 때 그거를 거부하기가 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법안을 이제 민주당이나 금융 세력을 설득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네.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을 포섭하는 방편으로 절충을 한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주는 어떤 수요처를 만드는 방편으로 빅테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준 건데, 받아들여 준 건데, 나중에 가면 빅테크들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요구하면 네. 정치권에서도 그거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보면,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그렇죠. 온체인상의 담보물인 이제 온체인 부동산 RWA나 온체인 국채나 오리지널 온체인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네.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자산으로 준비금을 바꾸는 시대가 근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왜 크립토가 달러 패커드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했던 서사가 네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준 하나의 수요처가 될 거다. 네네. 그 피터 틸이 만든 PYUSD 같은 거. 네네. 네. 네. 그게 통했던 건데 네. 결국 그래서 나온 게 전략 자산 비축 방안이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 네네. 이게 해마다 20만 개씩인가요? 20만 개씩 5년간. 그래서 5년간 100만 개. 네네. 이번에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또 한 10만 개, 10만 개 가져왔다면서요. 정도? 그러면 네네네. 이제 30만 30만 개잖아요. 개가 돼 있는 거죠. 이 100만 개로 간다라는 그 서사도 분명히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가 될까요? 그게 사실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정부가 채택을 했다는 게, 그러면 이제 국가의 채택 경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2,100만 개로 수요가 한정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하루에 30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 뭐 아시아 국가도 우리나라가 포함해서 국가들의 비축 경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제 수요 압박이 생기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하지만 이제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국가화되거나 월가화 됐을 때 그게 비트코인의 생태계나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네. 아직은 좀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앵커님이 한 10년 전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당장 내일 쪽박을 차거나 아니면 떼부자가 네.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월가화 되거나 그걸 국가가 포섭하면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이니까 그걸 이제 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분석을 한 거로는 연간 30% 정도 매년 상승을 할 거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2배, S&P의 2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산이에요. 근데 네. 당장 내년에 내가 1억 투자해서 10억이 되거나 100억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지루하죠. 상당히 지루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네. 월가화된 자산이 된 상황. 그 크립토 시장도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월가형 크립토, 반월가형 크립토. 그 반월가형 크립토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뭐 록브리지 네트워크 같은 그런 어떤 그 월가가 아닌 기술 자본의 정치 네트워크.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빅테크. 뭔가 좀 전쟁의 양상이 약간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네네네.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는 이제 반세계화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을 살리고 그 얘기는 월가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 중국이 흑자를 본 무역 대금 수입으로 월가의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제 선물 같은 이제 월가의 자산을 사줘서,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상쇄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하고 척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사실 중국은 민주당 그 클린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계화에 강제적으로 편입당해서 거기에 열심히 적응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에 어떻게 보면 조성자가 아니라 적응자거든요. 세계화를 만든 건 미국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가가 이제 그걸 미국의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월가가 자본수지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지금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제조업은 그만큼 적자를 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자들의 월급 봉투에서 월가의 딜러들의 그 보너스 봉투로 자산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끊어서 중국이 연결고리니까 중국을 이제 관세로 압박해서 지금 제조업에서 돈이 월가로 흘러들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외연상으로는 중국을 관세로 압박하니까 마치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트럼프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월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총구를 중국에 들이댔지만 사실 그 총구는 탄도 미사일이어서 월가로 이제 돌아오는 미사일인 셈인 거죠. 네. 그러면 월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하고 전쟁을 벌이는 건데, 근데 월가는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 자금 돈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선거를 할 때마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월가가 돈을 대주지 않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월가 이외에 돈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빅테크가 우리가 돈줄이 대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네. 네가 좀 들어줘.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유럽에 가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
DCA, DSA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디지털 상품법이라고 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규제 프레임을 잘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은 미국이 앞서가 있지만 사실은 그 판을 까는 거, 스탠다드를 만드는 건 유럽이 앞서가 있어서 기술은 미국이 만들고 표준은 유럽이 만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적자를 빅테크의 서비스 수지 흑자로 상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보호무역은 사실은 페덱스로 보내주는 상품밖에 보호무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서비스의 자유무역은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본인의 칼날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 경우에 단기 국채를 뭐 최대 2조 원까지 네. 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트럼프하고 빅테크 사이에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 한 번 더 정리하면 너희는 이제 국채를 사줘라. 나는 규제를 풀어줄 테니 이런 어떤 연대가 형성이 돼 있다. 맞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죠. 기브앤테이크가 네네네.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연준이 찍는 달러가 공적인 QE라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만드는 달러는 사적 QE다? 네네. 네. 그게 어떤 그 경제학 박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쓰면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보면은 이제 본원통화를 찍어내는 의미의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100라는 통화량이 온체인상에서 복제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즉시 이제 그 우리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M2 통화량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일단 그 화폐 발행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늘어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전략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들의 전략은 민주당이건 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38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어떻게 그렇죠. 갚느냐. 열심히 세금 걷어서 갚겠다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패권국은. 결국 국채 발행이죠. 네, 인플레이션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차환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는 거고 실제로 미국은 돈을 찍어서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조 달러를 돈을 많이 찍어서 네. 실제로는 10조 달러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단기 국채 위주로 계속 롤오버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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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단기 국채로 계속 돌려막기 한다고 해도 언제쯤 그럼 장기 국채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로 돌려막기 하면서 지금 이제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거고 또 연준이 의장이 누가 됐든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공감하니까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AI 때문이고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고 프레임이 짜지면 좀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고용 상황 악화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면 양적 완화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유통금리, 실질금리도 기본적으로는 덩달아 그렇겠죠.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3% 후반에서 4% 초반의 레인지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단기 국채에서 장기 국채로 이제 얼마 타는 국면이 될 텐데 그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은 매년 이제 막대한 이자를 차환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 금리가 통제 불능으로 오르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생존 문제와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마지노선은 한 5%대로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미국 정부가 반응하는 걸 보면 4% 후반에서 5% 넘어갈 때 미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선거에서 패한 것도 장기 국채 금리가 5%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었어요. 인플레이션이 9% 정도. 그러니까 분기당 인플레이션이 YOA로 9%를 넘어가니까 이제 우린 끝났구나 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팬데믹 마지막 국면에서 바이든한테 패한 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이었고 바이든이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화돼서 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는 계기도 장기 국채 금리가 인상돼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 결국 트럼프 눈에는 중간 선거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디서 이제 드러났냐면 올해 4월달에 상호관세하고 중국에 대한 이제 보복관세를 거의 135% 정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폼을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4월 중순까지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론 때문에. 근데 그 직후에 4월 말부터 갑자기 장기 국채 금리가 발작을 했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 5월 30일 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 관세 전쟁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는 채권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 뭐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의 범용성도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어떤 맞물린 역학 관계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가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금 신체로미 상원의원이 발의해 놓은 비트코인 액트가 내년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원에서 논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상원의 금융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블러킹을 할 텐데 근데 신세롬 상원의원이 배수진을 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 지금 2024년에 발의해서 지금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계류 중인데 그 사이에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포섭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세롬 상원의원이 나는 2026년 중간선거에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70이 나이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나 임기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액트를 통과시키는데 나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액트를 통과시킨 거는 민주당이나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는 주조익을 삭감시키는 건데. 네. 그래서 신재롬 상원의원이 이제 그 프레이밍을 한 게 우리가 크립토를 채택하는 거는 국채 발행을 늘려서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화폐 전쟁. 그러니까 중국이 근본위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기축화 작업을 대항마로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초당적인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된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딜을 많이 해놨어요. 그 원래 비트코인 액트나 그 지니어스 액트 상으로 보면 미국의 공무원들이 이해상충 관계를 가진 사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크립토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빠져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그 항목을 빼고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수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네. 내년도에 이제 1월 달부터 비트코인 액트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예. 중간선거 기간이 오면 크립토가 굉장히 달라지는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작가님의 추론과 전망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역학적인 관계 또 지정학적인 움직임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창익 작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